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은 부끄럽고 얼굴 화끈거리는 고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남자를 꽤나 밝히는 편이었거든요. 사별한 남편 만식 씨와 결혼을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그의 따뜻한 성품만큼이나 저와 속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밤마다 뜨거웠고 그 희열은 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활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망하게 떠나버리고 슬픔에 잠겨 울다가도 어느 순간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을 때의 그 비참함이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못하실 거예요. 남편이 죽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억누르고 참아왔던 제 욕망의 댐이 무너진 건 오랜만에 만난 친구 혜진이와의 술자리였죠. 수연아,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청산과부로 살 거야? 어린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나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으니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치더군요. 그래도 너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아직 33이야. 한창 때라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 그리고 집에 시아버님도 계시는데. 애 잠깐 재우고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아버님 없을 때 집에서 만나면 되지.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니? 야,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시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 집에 어떻게 남자를 끌어들여. 제 말에 친구가 정색하며 제 가슴을 쿡 찌르는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너 혼자 이렇게 지낼 거야? 평생 수절하다 늙어 죽을래? 너 그러다 병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네요. 눈물이 핑 돌며 소리를 질러버렸죠. 나도 남자가 그립고 외로워. 미칠 것 같다고.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잖아. 참나. 내가 그런 걸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죽은 남편이 돌아오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친구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채팅 어플을 깔았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남편이 떠나고 거의 1년 만에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겼으니까요. 처음엔 내가 이래도 되나 짐승만도 못한 년인가 싶어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막상 거친 살이 닿고 온기를 나누니 이성이 마비되더군요.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남자 강만식은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고 고요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는데 주말 오후의 카페는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웠지만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마주한 순간만큼은 주변의 소음이 음소거된 듯 잦아들더군요. 수연 씨, 오시느라 힘드셨죠? 주말이라 그런지 길이 꽉 막혀 있더라고요.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겹겹이 쌓아 올렸던 제 긴장의 벽을 단숨에 허물어버렸죠. 첫인상은 합격, 아니 그 이상이었네요. 우리는 마치 전생에 연이 닿았던 사이처럼 쉼없이 대화를 이어나갔고요. 그러다 대화의 주제가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을 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 남자가 내 운명이라는 것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저의 담담한 고백에 그는 흔한 동정 대신 묵직한 공감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그의 이야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는 그 고백은 제 마음속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텅 빈 방 하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알아보았고 그 상처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답니다. 만식 씨와의 연애는 제 인생의 봄날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묵묵히 제 투정을 받아주는 넓은 바다였고 저는 그런 그의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태양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랑 앞에 계산하지 않았죠. 퇴근길 지친 그를 기다렸다 품에 안기고 잠든 그의 귓가에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고요. 그 역시 잠결에도 제 손을 놓지 않고 꽉 쥐어주곤 했답니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던 겨울밤 그가 제게 반지를 내밀었네요. 수연아, 나랑 결혼해줄래? 너랑 함께라면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평생 웃게 해줄게.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통장을 합쳐보니 서울 하늘 아래 우리 몸 리을 꽃 하나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가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핸들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수연아, 나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모은 돈으로는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도 빠듯해. 너 고생 안 시키고 싶은데 현실이 참 그렇네. 반전세라도 괜찮겠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가장으로서 완벽한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은 그의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아려왔죠. 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눈을 맞췄어요. 만식 씨와 저는 참 많이 닮아 있었으니깐요. 가진 것 없이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더 환하게 웃어 보였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도 아빠 없이 커서 혼수 제대로 못해가는걸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시작하면 돼요. 살면서 하나씩 채워가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해요? 수연아, 고마워, 정말.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돈보다 사랑이 먼저니까. 나 오빠 믿어. 사랑해, 강만식. 나도 사랑해. 정말 잘할게. 그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네요. 하지만 만식 씨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평생 낡은 주택에서 고생하신 아버님을 봐서인지 신혼집만큼은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오빠, 신축 아파트는 우리 예산으로 월세 비중이 너무 커져. 그냥 좀 오래된 빌라 전세로 시작할까? 아니야, 수연아. 당신만큼은 곰팡이 슬고 주차도 힘든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야근을 해서라도 월세는 감당할게. 우리 깨끗한 곳에서 시작하자. 그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우리는 서울 근교 신축 아파트에 반전세로 신혼살림을 차렸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웠지만 퇴근 후 깨끗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에게 다녀왔어?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는 약속을 지키려는 듯 매일 성실히 일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온전히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첫 아이 준서가 태어났어요. 꼬물거리는 손가락, 베넷짓하는 입술. 준서는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탄생과 함께 제 육아휴직이 시작되자 낭만적인 신혼의 커튼이 걷히고 냉혹한 현실이 무대 위로 올라오더군요. 맞벌이일 때는 감당할 만했던 월세와 생활비가 외벌이가 되자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쳤고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 준서의 기저귀가, 분유가, 예방접종비까지 더해지자 통장 잔고는 썰물처럼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거든요. 어느 늦은 밤 준서를 겨우 재우고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 위에는 이번 달 카드 명세서가 놓여 있었고요.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생활비 아낀다고 아꼈는데도 준서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작아졌죠. 만식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삼키더군요. 그의 눈밑이 퀭했거든요. 야근에 특근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그를 알기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미안했네요. 괜찮아, 수연아. 이번 달에 성과급 조금 나올 거 있으니까 그걸로 메꾸면 돼.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준서랑 건강만 챙겨. 그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거칠어져 있더군요. 오빠, 우리 무리해서라도 이 집 오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냥 빌라 갈걸. 매달 나가는 월세만 줄여도 숨통이 트일 텐데. 그런 소리 마. 당신이랑 준서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는 짐짓씩씩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돈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큰 소리쳤던 연애 시절에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네요. 사랑만으로는 기저귀를 살 수 없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으로는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깐요. 잠든 준서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거실, 만식 씨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태우는 듯 했고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죠. 준서가 3살이 되던 해 우리에게 둘째가 찾아왔거든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라 당황스럽긴 했지만 만식 씨와 저는 곧 태어날 새 생명을 축복으로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이제 곧 내 식구가 될 텐데 이 좁은 반전세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지? 외벌이로 아이 둘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네요. 그때 구세주처럼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님, 민호 아버님이셨어요. 주말에 들른 시댁에서 아버님이 넌지시 말씀하시더군요. 나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적막하고 넓다. 너희 들어와서 북적거리면서 살면 나야 좋지. 관리비도 아끼고 얼마나 좋으냐. 1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하시고 홀로 지내시는 아버님의 낡은 목조주택은 꽤 넓고 아늑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창고로 쓰던 반지하 공간이었어요. 조금만 손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멋진 놀이방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들어가면 애들 때문에 시끄럽고 정신없으실 텐데. 사람 사는 집이 으레 시끄러운 법이지. 나는 너희만 좋다면 대환영이다. 이 늙은이 혼자 밥 챙겨 먹는 것도 지겹고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으면 그게 사는 재미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는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이삿짐을 싸는 내내 만식 씨와 저는 희망에 부풀었죠. 이제 월세 걱정 없이 아이들은 마당에서 흙을 밟으며 클 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잔인하게 등을 돌리더라고요. 출산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만식 씨가 중요한 계약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수연아, 금방 다녀올게. 우리 하윤이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정하게 제 불룩한 배를 쓰다듬고 떠난 남편이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예정일보다 훨씬 일렀죠. 아버님의 부축을 받아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울먹이며 만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네요. 여보, 나 지금 병원 가. 애가 곧 나올 것 같아. 너무 아파. 뭐? 벌써? 괜찮아?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 조금만 힘내고 있어, 수연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왠지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왜 하필 지금 출장을 가서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도 없고 나 너무 무섭단 말이야. 빨리 와. 제발 빨리 오라고. 저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투정과 울음소리에 마음이 급해진 그 사람은 빗길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올리고 또 올리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저는 딸 하윤이를 낳았지만 핏덩이 딸을 제대로 안아보기도 전에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니, 차라리 저도 같이 죽고 싶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빨리 오라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울기만 했네요. 모든 것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갓난쟁이 하윤이를 눕혀놓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며칠을 곡기를 끊고 이불만 뒤집어 쓴 채 흐느끼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건 아버님이셨죠.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당신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셨을 텐데 아버님은 저와 손주들을 위해 버티고 계셨거든요. 평생 망치질만 해온 투박한 손으로 아버님은 서툴게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아 소금물처럼 짰지만 숟가락도 들지 못하는 제 입가에 억지로 국물을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수연아, 먹어야 산다. 너까지 쓰러지면 준서랑 저 핏덩이 하윤이는 어떡하라고 이래. 만식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어서 한 숟갈만 떠봐라. 아버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어요. 저 때문에 만식 씨가 죽었는데 흑. 이놈아, 그게 왜 내 탓이야. 운명이 그런 것을.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게 아니냐. 아버님의 호통에 저는 눈물 젖은 미역국을 꾸역꾸역 삼켰네요. 그날부터 아버님의 눈물겨운 산후조리가 시작되었어요. 밤새 우는 하윤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시고 그 거친 손으로 기저귀를 가셨죠. 아빠를 찾으며 불안해하는 준서를 품에 안고 재우시고요.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친정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헌신하시는 아버님을 봐서라도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집안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고, 우리 네 식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죠. 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저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요. 33, 여전히 젊은 나이잖아요.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너무나 차갑고 넓었거든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베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남자를 꽤 밝히는 편이었거든요. 남편 만식 씨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의 따뜻한 성품만큼이나 저와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우리는 밤마다 뜨거웠고 그게 제 삶의 큰 활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허망하게 떠나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어느 순간 제 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을 때의 그 비참함이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남편이 죽고 1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을 재우고 난 깊은 밤이면 사무치는 외로움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욕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위로를 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입을 틀어막고 절정에 다다랐다가 눈을 떴는데 닫았다고 생각했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문 밖으로 인기척이 슥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네요. 아버님이 보셨을까? 들으셨을까? 다음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버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 무렵 오랜만에 만난 친구 혜진이와 술잔을 기울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수연아,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청산과부로 살 거야? 어린애가 둘씩이나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나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가 고개를 저으니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치더군요. 그래도 너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 아직 33이야. 한창 때라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를 만나? 그리고 아버님도 계시는데. 애 잠깐 재우고 아파트 근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아버님 없을 때 집에서 만나면 되지.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니? 아,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집에 어떻게 남자를 끌어들여. 제 말에 친구가 정색하며 쏘아붙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너 혼자 이렇게 지낼 거야? 평생 수절하다 늙어 죽을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네요. 나도 남자가 그립고 외로워. 미칠 것 같다고.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잖아. 참나. 내가 그런 걸 지킨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죽은 남편이 돌아오니? 친구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채팅 어플을 깔았고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남편이 떠나고 거의 1년 만에 남자의 품에 안겼으니까요. 처음엔 내가 이래도 되나 짐승만도 못한 년인가 싶어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막상 살이 닿고 온기를 나누니 이성이 마비되더군요. 우선 저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만나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아버님이 현장에 나가신 낮 시간에 남자를 집으로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사달이 난 거죠.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비 때문에 현장 일이 일찍 끝난 아버님이 제가 좋아하는 만두를 사들고 일찍 귀가하신 거예요. 저를 놀래켜주려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들어오셨다는데 저는 빗소리에 묻혀 현관문 열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거든요. 안방에서 낯선 남자와 엉겨붙어 뒹굴고 있었는데 문틈으로 아버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답니다. 아버님은 말없이 돌아서 나가셨고 저는 사색이 되어 남자를 급히 보냈죠. 그날 이후 며칠간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네요. 아버님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셨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늦은 밤에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더는 이렇게 숨어서는 안 된다. 아버님의 낮고 엄한 목소리에 저는 바들바들 떨며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 집에 내 아들놈 새끼들이 자는 이 집에 버젓이 낯선 사내를 끌어들여. 아버님의 호통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흑흑.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의 다음 말씀은 제 예상을 빗나갔네요. 일어나라. 내 죄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다, 애미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근본도 모르는 놈들 만나다가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할까봐. 이 늙은이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채팅인지 뭔지 그런 데서 만난 놈들이 널 진심으로 아껴주겠냐? 그냥 몸이나 한번 섞으려는 놈들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님의 분노는 배신감이 아니라 저를 향한 절박한 걱정이었다는 것을요. 왈칵 서러움과 죄송함이 밀려와 목 놓아 울었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짐승이에요. 외로워서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저도 모르게 차라리 저를 내쫓으세요. 엉엉. 그치거라. 쫓아내긴 누굴 쫓아내. 너 나가면 내 손주들은 어미 없이 어찌 크라고. 아버님은 투박한 손으로 휴지를 뽑아 제게 건네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님께 말씀드렸거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어려운 관계 속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버님, 이제부터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제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그래도 될까요, 아버지? 제 말에 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잠시 허공을 응시하시던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러자.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한 지 오래다. 딸 자식이 외로워하는데 그걸 모른 척한 내가 무심했지.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서로의 외로움을, 그리고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만식 씨에 대한 그리움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 피를 나눈 가족처럼 더 단단해졌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였어요.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수연아, 내 현장 소장 후배 중에 박정우라는 친구가 있다. 나이는 너보다 4살 많은데 몇 년 전에 아내 잃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아주 성실한 친구야.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어 나간 자리였어요. 정우 씨는 묵묵하고 진중한 사람이었거든요. 비슷한 아픔을 가져서인지 우리는 금세 말이 통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죠. 아이들도 서로를 형, 동생하며 잘 따랐고요.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정우 씨가 정식으로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을 때였어요. 정우 씨는 저와 함께 집으로 와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버님, 부족한 저지만 수연 씨와 준서, 하윤이에게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아버님은 팔짱을 낀 채 한참 동안 정우 씨를 쏘아보셨거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매섭던지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 며느리는 그냥 여자가 아니네. 내 손주들의 어미고 내 죽은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야. 자네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단순히 여자 하나 얻는 게 아니란 말일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아버님, 수연 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아버님께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좋습니다. 정우 씨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에 아버님의 굳은 표정이 그제야 서서히 풀리시더군요. 아버님은 허리를 숙여 정우 씨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일으키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우리 수연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아이다. 그리고 내 금쪽 같은 손주들. 부디 행복하게만 해주시게. 그거면 됐네. 아버님의 눈가에 고인 물기를 보며 저도 정우 씨도 함께 울었답니다. 비록 만식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겨준 사랑이 돌고 돌아 다시 저에게 온 것만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곁에 머문다는 것을요. 저에게는 2명의 아버지와 든든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정우 씨와의 재혼을 앞두고 이삿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기쁨과 죄책감 사이를 쉼없이 오갔어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도 분명 있었지만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질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졌거든요. 짐을 싸는 틈틈이 저는 아버님이 혼자서도 외롭지 않으시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케이블 TV 신청이었어요. 평소 지상파 뉴스만 보시던 아버님께 더 많은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설치가 끝난 날 저녁이었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시던 아버님의 입가에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번지더군요. 야구가 하루 종일 나오는 채널도 있구나. 이 채널은 낚시만 하네. 세상 참 좋아졌다. 화면 속에서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장면을 보며 신나하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코끝이 시큰하던지요. 저는 조용히 아버님 뒤로 다가가 소파 등받이에 걸쳐진 아버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어요. 아버님, 시원하세요? 이제 심심하실 틈 없으시겠어요. 오냐, 시원하다. 우리 수연이 손이 약손이지. 아이고, 좋다. 그런데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더라고요. 두툼한 옷에 가려져 있어 몰랐는데 손에 잡힌 아버님의 어깨는 너무나 왜소했거든요. 평생 거친 건설 현장을 누비며 가족을 지탱해온 그 태산 같던 어깨가 이제는 제가 힘주어 주면 부서질 듯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으니깐요.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지셨구나.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아버님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네요. 만식 씨를 보내고 무너져 내리던 저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방황하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등 떠밀어 주시는 것도 모두 이 야윈 어깨였고요. 저는 주무르던 손길을 멈추고 아버님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죠. 아버지,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 살게 되지만 마음은 늘 여기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는 거 알아요. 저도 정말 잘할게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러니 제발 아프지 마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아셨죠? 제 투정 섞인 고백에 아버님은 말없이 제 손등을 거친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 투박한 손길이 100마디 말보다 더 따뜻했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아버님이 나오시더군요. 수연아, 안 자고 뭐하냐? 내일 식 올리려면 피부 푸석해지지 않게 얼른 자야지. 잠이 잘 안 와서요. 아버님도 안 주무셨어요? 나야 뭐. 잠이 오겠냐? 아버님은 멋쩍은 듯 웃으시더니 식탁에 마주 앉으셨고요. 그러고는 잠옷 안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내미셨네요. 자, 이거 받아라. 얼마 안 되지만 가서 필요할 때 써. 이게 뭐예요? 내 성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비로서 주는 거다. 봉투의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묵직함이 느껴졌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속에는 일금 1억 원이라고 적힌 수표 한 장이 들어앉아 있었으니깐요. 아버님, 저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리 형편을, 아버님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으니깐요. 아버님이 평생 현장에서 땀 흘려 모으신 돈이라 해도 이 큰 액수가 당장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아라. 시집가는 딸내미 기죽지 말라고 주는 혼수다. 정우 그 친구가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주머니에 든든한 비상금 하나쯤은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셨냐고요. 혹시? 제 추궁에 아버님은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았다. 네, 대출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가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추억이, 그리고 만식 씨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아버님의 전 재산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잖아요. 그런 집을 담보로 빚을 내시다니요. 아니, 대출까지 받아서 주시면 어떡해요. 그거 다 빚이잖아요. 아버님, 노후는 어쩌시려고요. 제가 울먹이며 봉투를 다시 아버님 쪽으로 밀었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네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아직 현역이야.
몸 쌩쌩해서 이자 갚고 원금 갚는 거 일도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이며 뭐며 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데 뭐. 미리 당겨주는 셈 쳐라. 딸 시집 보낼 때 아비가 능력 없어서 더 많이 못해주는 게 미안할 뿐이다. 아버님. 흐흑.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에게, 외롭다고 딴 남자까지 만났던 못난 며느리에게 아버님은 당신의 살을 깎아뼈를 내어주고 계셨으니깐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감히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울 정도였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으신 아버님은 그 어느 때보다 멋지셨지만 동시에 너무나 늙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 저 떨려요. 드레스를 잡은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아버님은 장갑 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요. 괜찮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내 손 잡고 끝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저기 앞에 정우 군이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잖냐. 너무 걱정 마라. 만식이도 지금 하늘에서 분명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있을 게다. 우리 수연이 예쁘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하면서 말이야.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벅찬 용기가 차올랐네요. 버진 로드 위에 섰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아버님이 제 손을 정우 씨의 손에 넘겨주실 때 아버님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딸을 보내는 아비의 아쉬움이자 며느리를 놓아주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배려였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짐을 다 싣고 시동을 걸고 있었고 정우 씨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텅 빈 마당에 홀로 선 아버님을 보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저 정말 가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혼자 두고 가요? 제가 아버님을 버리는 것 같아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준서와 하윤이도 할아버지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할아버지, 같이 가. 우리 새집에 할아버지 방도 있어. 나 할아버지랑 살래. 할아버지, 하윤이랑 가자. 으앙.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아버님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아버님은 애써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허허, 이 녀석들.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아. 내 집이 제일 편해. 너희들 가서 엄마 말 잘 듣고 새아빠랑 재미나게 놀아. 알았지? 주말에 맛있는 거 사서 놀러 오면 되잖아. 그리고는 저를 보며 표정을 굳히시더군요. 수연아, 버리는 게 아니다. 내 아들놈한테 내가 해줄 마지막 도리를 하러 가는 게지. 너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만식이가 제일 바라는 일이고 이 못난 애비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야. 가서 죽으림을 다해 행복해라. 그게 나한테 빚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알겠냐? 아버지, 어서 가. 뒤돌아보지 말고 가. 출발해, 어서. 아버님은 등을 돌려 손을 휘휘 저으셨네요. 정우 씨가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아버지,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프시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사랑해요, 아버지. 금방 또 올게요. 차는 모퉁이를 돌아 아버님의 모습이 100m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점점 멀어지는 집을 보며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행복해지겠노라고. 그게 2명의 남편과 2명의 아버지가 제게 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요. 그 후로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네요. 저는 새로운 가정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요. 정우 씨는 약속대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조용한 민호의 주택은 다시 시끌벅적한 잔칫집으로 변하곤 했죠.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저희 왔어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준서와 하윤이의 목소리에 아버님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오시고요. 양손 가득 반찬통과 과일을 든 저와 듬직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정우 씨가 그 뒤를 따르죠.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저 안 보고 싶으셨죠? 허허, 이 녀석. 안 보고 싶긴. 눈 빠지는 줄 알았다.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를 치유하며 맺어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애틋한 가족이었으니깐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희생,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행복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답니다.